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끝없는 기회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모두가 중국을 향해 달려갔죠. 기업은 투자했고 나라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차이나 리스크라는 단어가 들려오고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중국을 위협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정치적 갈등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깊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어떻게 기회의 중국에서 경계의 중국으로 돌아서게 되었는지 그 극적인 변화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반중 정서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죠. 2023년 주요 국가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일본 국민의 약 67%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고 스위스에서는 74%,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무려 79%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글로벌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국가 국민들의 평균 72%가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는다고 응답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 28%가 모두 중국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감정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심리서 1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에 한 나라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일관된 반감을 보인 적은 없었을 정도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최근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당시 한국도 35% 정도였으니까 현재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죠. 중국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을 찾으려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8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개혁 개방 정책이었죠.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혼란으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겨우 156달러 수준이었으니 정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덩샤오핑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습니다.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제 부문만큼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죠.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개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국이 변화하려고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거든요. 당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배층들은 하나의 가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중국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비슷한 정치 체제를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평화롭게 편입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 중산층 확대, 민주화라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해주고 투자를 늘리고 무역량도 확대했죠. 중국은 이런 도움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 되어 놀라운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내내 연평균 11%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1989년 한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질 뻔했습니다. 바로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였죠. 수많은 학생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와 부패 척결과 언론 자유, 그리고 민주적 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자유의 여신상을 본떠 민주주의 여신상까지 만들어 세웠을 정도였으니까요. 미국과 전 세계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예상했던 일이 시작됐구나. 중국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대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통의 경우 시위대를 함부로 해치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확실하게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정확히 몇 명이 희생됐는지는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건을 목격한 서방 세계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이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점을 깨달았죠. 경제 발전이 반드시 민주화로 이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비록 이번엔 실패했지만 중국 국민들이 직접 민주화를 요구하는 모습을 봤지 않느냐, 경제가 더 발전하면 이런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봤거든요. 결국 서방 국가들은 후자 쪽에 베팅했습니다. 무기 수출 금지나 고위급 교류 중단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의 매력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생산 기지로서도 소비 시장으로서도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의 민주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했습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마치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닙니다. 중국이 더욱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말에서 당시 미국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죠.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넓은 땅과 많은 인구라는 기본 조건에 더해 2007년까지 연평균 12%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중국 도시들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고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중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이때 중국이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어쩌면 더 우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2010년 중국은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도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슬슬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특별히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중국이 기존 질서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행동했기 때문이죠. 물론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제 규칙을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이제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기업들에게 중국은 없어서는 안 될 고객이 된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덕분에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돈을 펑펑 썼고 한국 제품들도 중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렸거든요.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중국이 우리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나 중국 내부의 민주화 탄압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일로 여겨졌고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분위기였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은 2012년 시진핑이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중국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세계의 중심이었고 지난 200년간의 서구 지배는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는 논리였죠. 이제 중국이 원래 자리를 되찾을 때가 됐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놨습니다. 2013년에는 1대1로 프로젝트까지 발표했는데 이는 아시아부터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의 환영이 대단했죠. 그동안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려면 항상 조건이 따라붙었거든요. 독재를 중단하고 민주화를 해야 하고 인권도 개선해야 한다는 식의 요구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조건 없이 일단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매우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미국의 패권을 흔들려는 것 같았거든요. 즉, 미국이 구축한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무렵부터 중국의 외교 스타일도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조용히 힘을 기르자는 전략을 유지해왔는데 이때부터는 전랑 외교라고 불리는 공격적 외교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전랑이라는 말은 중국 영화 제목에서 따온 건데 강한 중국 군인이 해외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중국인들을 구출한다는 내용의 애국 영화였죠. 전랑 외교의 특징은 기존의 겸손한 자세 대신 반박과 공격을 주 무기로 삼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이 국제 무대에서 던지는 메시지들은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심지어 패권국처럼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보인 반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을 제한하고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을 조장하고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등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가했거든요. 호주와의 갈등도 비슷했습니다. 2017년 호주에서 친중 성향 정치인이 중국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건이 폭로됐습니다. 호주 정부가 외국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만들자 중국은 호주산 와인, 쇠고기, 석탄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국제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국제사회에서 반중 정서가 싹트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관계의 갈등은 정치인들의 몫이고 일반 사람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인프라를 지어주고 투자도 해주는 고마운 나라였으니까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산당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완전히 시진핑의 독재 체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기조를 완전히 바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구분 없이 대중 강경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주류가 되었죠.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019년 공식 문서에서 중국을 체계적 경쟁자로 선언하며 대중 견제에 동참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아예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었고 화웨이 부회장 체포,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등 강경한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 아니면 맞대응에 나설지를 보겠다는 의도였죠. 중국은 패권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중국도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고 군사력을 증강했으며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더니 같은 독재 국가인 러시아, 북한과 대놓고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결하는 상황이 되자 미국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시기 미국인의 대중 비호감도는 82%까지 급등했죠. 하지만 이때도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는 반중 정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터지면서 진짜 전 세계적인 반중 정서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면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벌였는데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때 약속했던 일국양제, 즉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50년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홍콩 시위가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단순히 신문 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탄압하는지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충격적인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됐거든요. 이 무렵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도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는 2020년 중국군과 인도군이 국경에서 충돌해 20명의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터졌습니다.
코로나라고 부르니까 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초기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죠. 중국에서 신약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SNS는 더욱 활성화됐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과 영상들이 더욱 빠르게 확산됐죠. 중국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으니 자국 SNS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도 감시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검열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대1로 프로젝트의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이 해준 것은 인프라를 지어준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경제를 종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제대로 운영하기도 어려운 인프라를 지어주겠다고 하고 그 나라 정부 관료들은 뒤에서 돈을 빼돌리고 정작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 중국인들이고 다 완성되고 나면 당연히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중국에 갚아야 할 부채였거든요.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빚을 못 갚으니까 중국이 항구를 99년간 임대하는 형태로 사실상 소유해버리기도 했죠. 돈을 받아먹거나 1대1로 참여를 선언했던 친중 정부들은 중국의 눈치를 강하게 의식하는 정책과 국정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부채 함정에 완전히 빠진 거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친중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민주화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독재 정부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SNS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중국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앞서 말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중국이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해서 싫어한다고 하기에는 중국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나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들까지도 반중 정서를 보이는 게 너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한 나라에 대해 이렇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갖는다는 건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싫다가 아니라 영향력 관점에서 봐야 설명이 되는 현상이죠. 중국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이 들어오거나 중국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중국이 언젠가는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중국을 경계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불안감을 단순히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였으니까요. 정리하자면 현재의 반중 정서는 홍콩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인권을 짓밟는지 SNS를 통해 과거 신문이나 뉴스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됐고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모습을 보게 됐으며 중국이 한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실제로는 행사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국내에서 SNS 차단과 같은 감시와 검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 우리와 엮이는 것도 싫다는 감정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겠다며 기술 독립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도를 했는데 이게 꽤 성공하면서 저부가 가치부터 고부가 가치까지 단순한 공장이자 시장의 역할을 넘어서 경제를 고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반중 감정이 더욱 심해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 아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들이 전부 한국과 겹치거든요. 쉽게 말해서 단골 손님이 맛을 보더니 레시피도 물어보더니 결국 앞집에 똑같은 가게를 차린 격입니다. 요리사까지 빼가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패권 경쟁은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더욱 격화되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가시화됐습니다. 새로운 패권의 주인을 가려야 하는 시기가 시작된 거죠. 패권 경쟁 자체가 이미 심각해진 반중 감정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패권 경쟁이 일어난 것 자체가 중국이 부상하면서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반감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미국이 패권을 잡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미국이 항상 착한 일만 한 건 아니죠. 중동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고 여러 번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과거에는 나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중국은 21세기 이후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는 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인 적은 없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한 뒤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천사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관대한 패권국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한 행동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반중 감정이 커지는 겁니다. 중국의 질서를 따르게 되면 중국 내부처럼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고 뭔가 잘못된 말을 했다 하면 탄압당하고 진실을 폭로하면 실종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 같으니까요. 차이나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투자든 뭐든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죠. 투자니까요. 사실 돈이 들어오는 건데 미국에서 투자하는 건 좋은 돈이고 중국에서 투자하는 건 나쁜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투자가 안 들어와서 난리인데 말입니다. 차이나머니, 즉 중국의 투자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건 중국이 자본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 중 하나가 얼마 전 터진 네팔 시위입니다. 네팔 정부는 대표적인 친중 정부였습니다. 네팔 시위는 SNS 차단이 발화점이 됐는데 차단 조치를 해제했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죠. 시위대의 구호를 보면 반중 구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터지기 전부터 네팔에서는 SNS를 통해 정치인들의 부패가 폭로되기도 했지만 중국이 네팔 정치에 간섭하고 있다는 이야기, 중국과 가깝게 지내면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자국 SNS를 통제하는 건 SNS가 네팔 사례처럼 폭발의 도화선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대외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한데 내부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까지 터지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네팔 시위의 모습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중국의 SNS 통제는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제 본색을 드러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질서를 부수면서까지 중국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죠. 문제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제의 충돌, 가치의 전쟁, 그리고 결국엔 인류의 방향을 건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위주의를 배경으로 한 진영을 형성한 중국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 세계의 골칫거리 북한과 같은 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수십 년도 아니라 불과 몇 년 사이에 연달아 터지면서 전 세계가 중국을 경계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중국의 정치 체제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선입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냉전의 서막이죠. 만약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세계는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결국 이 길로 올 운명이었던 걸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